꿈꿨던 일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과정은 힘들고 지치지만 노력의 끝에는 괜찮은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 만나볼 시인 한경욱 작가님은요. 평범한 여성, 아내, 어머니였는데 50살에 국문학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원도 졸업했고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이제는 작가로 멋진 인생을 즐기고 계신데요.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을 출간한 한경욱 시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51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해서 58살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시 전문 월간지 유심으로 등단했는데요. 시 창작 교재인 시쓰기의 발견에 시 눈동자가 등재됐습니다. 2015년 불교 평론 가을호를 통해서 수필 사랑을 가르쳐준 할머니가 실렸고요. 2018년 가톨릭 신문에 수필 돌탑 위에 얹은 기도가 등재됐습니다. 10년간 창작한 시 62편을 엮어서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을 출간했습니다. 와, 51살에 방통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셨어요. 네.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50살이 되던 해에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문득 내가 무슨 꿈을 가져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동안에 고졸이라는 학력 콤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 석사가 되자. 그리고 시인이 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 낭송을 좀 했었는데 남의 시를 낭송할 게 아니라 내 시를 낭송하자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입학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셨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로 네. 제가 또한 현모양처 흉내를 좀 냈었습니다. 흉내가 아니겠죠. 수십 년간 그래서 하셨는데. 이제 뭐 예. 김치는 물론이고 아. 된장 고추장도 제가 직접 담아 먹고 와, 요리에 또 달인이셨었군요. 네네. 또 가족들 옷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아, 그러면 그 평범한 가정주부는 특히 아니셨네요. 이제 제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네. 딸아이 중고등학교 교복도 아. 제가 직접 다 만들어 입혔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의 남방이나 네. 반코트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만들고. 그쪽으로도 계속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뜨개질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남편 반코트는 물론이고 뭐 가족들의 가디건, 네. 뭐 롱코트, 아들아이 점퍼 이런 것들도 뭐 수십 벌을 떴어요. 와.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네. 그 뜨는 과정을 지켜봐서 너무 힘들게 뜨는 걸 봤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어릴 때 입던 것들까지 아이들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소중하죠. 사실 그런 거는 대물림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렇게 현모양처로 집에서 정말 누구보다 살림의 달인이었던 엄마, 아내가 갑자기 나 방통대 국문과 입학할래 할 때 좀 가족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이제 처음에 원서를 낼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아주 심한 열등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방송대에 입학을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떨어지면 네. 자식들에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놓고 합격자 발표를 할 때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가슴을 졸이다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 딸이 우리 엄마 너무 멋지다고 축혀 세워졌고요. 네. 이제 특히 남편이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방송대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데 네. 당신은 꼭 해낼 거야. 그런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컴퓨터에도 잘 못하고 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죠.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뭐 공부를 하다가 새벽 3, 4시에
뭐 프린터가 안 된다거나 자료를 못 찾는다거나 네. 해서 아들 딸을 깨우면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하지 않고 네. 웃는 얼굴로 그걸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엄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자서 어떡해요? 이러면서 많이 도와주고 네. 또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몇 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졸려. 이럴 때 치즈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벽 2시라도 나가서 24시간 하는 카페를 찾아서 그 네. 케이크를 사다 줬어요. 그렇군요. 너무 자상하신 분들이어서 정말 공부하시면서 으쌰으쌰 힘이 더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편 자랑을 하자면 네.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네.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주부를 그걸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걸 내가 프리미엄도 안 받고 당신 줄게. 그냥 공짜로 가져.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얼떨결에 네. 그래 그럼 내가 가질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남편이 김치거리를 사다가 절여서 씻어 놓고 저에게 양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살림을 도와줬어요. 와, 그 전에도 아마 이미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또 설거지 쉽게 같은 거는 많이 바통터치가 도와줬죠. 됐죠. 네. 아, 참 멋진 가족들입니다. 혹시 예전에 시인이나 작가 뭐 이런 것들을 꿈꾼 적이 있었나요? 시인보다는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잠을 재우면서 네. 아이들에게 꿈길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꿈길로 가는 과정. 네.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혹시 그걸로 엄마 동화를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창의성이 있었군요. 네, 그래도 이제 감히 엄두를 내지는 못했었죠. 그렇군요. 뭔가 그래도 작가의 그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입학해서 대학 공부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특히 30년도 넘게 쉬다가, 쉬었던 맞아요. 공부를 하려니까 집중도 안 되거니와 암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암기가 전혀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저희 점이 이제 뭐 종이가 다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뭐 싱크대 설거지 하는 앞에도 뭐 식탁 네. 옆에도 화장실에도 와. 방에 화장대 옆에도 어디를 가든 그 시험 정답이 써서 제가 그걸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고 와,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시간이 갈수록 머리에 낀 녹이 벗겨지는 것 같이 그 외우는 시간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빨라지고 그래서 그 힘들지만 참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와, 진짜 고시 공부처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청소년 독서실에 네. 그때 당시에 500원을 내고 하루를 가는데 네. 저는 한 달권을 끊어서 아침 먹으면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서울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갔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와. 근데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시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시는 그 대학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하면 두 개 다 안 될 수도 있겠어서 네. 그래서 시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대학 졸업 바로 하시고 시만 쓰신 게 아니라 대학원 진학해서 58세 또 졸업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석사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 봐 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었어요. 나는 석사가 될 거야. 나는 석사까지 공부를 할 거야.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은 물론이고 뭐 제 친구나 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제가 그걸 그만두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지요. 와, 사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엄마로서의 네. 그 본보기가 되지 않죠. 네, 진짜 그 목표한 대로 차곡차곡 해 오신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험 볼 때 대학원 시험 볼 때 면접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좀 놀라셨겠어요. 놀라셨죠. 예.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날 네. 수험생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대기실에 앉아 있던 학생들이 네. 제가 교수님인 줄 알고 다 벌떡 일어나서 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뒷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더니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네.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편안히 여행도 다니시고 삶을 즐기시지 뭐하러 어려운 공부를 하려고 하시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가 공부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끝났다고 이것저것 심층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나이가 많아서 저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 문화 콘텐츠 학에 관한 논문을 3편을 뽑아서 제가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가서 와. 이제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더니 돌아가서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으면서 근데 교수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네. 저를 바라보시길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는 재도전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너무도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애가 탔어요.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자 발표일에 떨리는 손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수험번호를 치니까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네. 얼마나 황홀한지. 그러게요. 그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정말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가족들도 정말 본인들 일처럼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입학할 때부터 교수님이나 학우들의 주목을 받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구보다 더 잘하시고 막 장학금 받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 뒤에 오는 또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네. 입학하고 이제 첫 등교일에 떨리는 가슴으로 로비에 서 있는데 제 딸 또래 남자애가 저벅저벅 오더니 네. 누님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랑 동갑이십니다.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조교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참 멋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을 도와줄 때도 확실하게 챙겨줄 줄 알고 그렇군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우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공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직장 일로 인해서 결석을 하기도 하고 지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오로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죠. 학교 생활에. 그래서 그 수업 시작 네. 10분 전에 저는 언제나 강의실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이 교재로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시면 그 교재를 꼭 사서 여러 번 읽고 예습을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석 장학금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와. 그런데 나중에는 예. 동기들이 막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그렇겠네요. 아니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분들은 또 다 네. 그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수석 장학금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또 막
그 축하 파티를 해줬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골프채를 선물해 줬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번 엎어지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미안하고 또 참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골프는 싫고 여보 나는 학교 보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방송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건데 일반 대학원은 자신이 없고 예술대학원을 가겠다. 그런데 예술대학원은 등록금이 많이 비싸다. 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명품 핸드백을 욕심내 본 적도 없고 그냥 가정주부로 열심히 살아서 나는 그 정도의 금액은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까지 네. 해서 내가 5학기 졸업을 하고 석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내가 알아보니까 한 4천만 원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나를 그 돈을 대줘. 나는 골프 같은 거 치지 않겠어. 네. 그 대신에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명품 핸드백 같은 거는 욕심도 내지 않을 것이고 네. 옷도 백화점에서 서 있는 옷은 절대로 입지 않고 누워있는 옷만 입을게. 네.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누워있는 옷은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상품은 다 서 있는데 마네킹이 입고 있고 2월 상품은 매대에 누워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옷만 입을게.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적극 밀어줄게. 열심히 공부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수석을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공부해줘서 너무 고맙다. 와, 진짜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네. 내가 오늘 나가서 내 친구들에게 야 우리 마누라 수석했어. 대학원에서. 예. 그래서 수석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야 수석한 네 마누라보다 네가 더 멋진 놈이야. 그 나이에 자기 와이프를 대학원 공부를 시켜주는 맞아요. 너가 정말 멋진 친구야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러네요.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네. 그러면서 공부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뭐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옆에서 알아주기까지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등단이 시 전문 월간지 유심을 통해서였는데 등단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오세영 시인과 시조 시인이신 조오연 스님의 특별 추천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인으로 등단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많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네. 순전히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감도 컸고요. 네. 또 막상 등단을 해서 시인이라는 자격을 갖고 보니 또한 쓸수록 더 어렵고 또 누군가가 제 시를 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좋은 시를 써야 된다는 무게감도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중압감이 요즘도 날로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글은 쓸수록 더 어렵단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10여 년간 쓴 시들을 모아서 첫 책 말에도 꽃이 핀다면 나왔는데 참 귀한 책이네요. 그 출간되고 손에 딱 잡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시집이 배달되어 와서 박스를 처음에는 열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스를 열어서 첫 권을 제 남편에게 바쳤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셨죠? 네. 근데 제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랬겠어요. 당신이 밀어주고 격려해줘서 내가 드디어 시집을 냈어요. 고마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딸과 아들과 사위가 그날 밤에 케이크하고 와인을 사와서 또 축하송도 불러주고 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랬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부로서의 경험과 공부할 때 힘든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집 한 권에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만나보는 한 시간의 책 읽기,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 읽기. 음악 한 곡 듣고 한경옥 시인의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 만나보겠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만나보는 한 시간의 책 읽기,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 읽기. 오늘 첫 번째 책은 시집 말해도 꽃이 핀다면입니다. 추천해 주신 오세영 시인께서 서문을 써주셨거든요. 첫 문장이 한경옥 시인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다로 시작됩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제가 참 고지식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자는 그래서 좋다고도 하고 네. 또 혹자는 그래서 꽉 막혀서 답답하다고도 합니다. 뭔가 정도를 걸어왔던 그런 느낌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집 제목이 말해도 꽃이 핀다면입니다. 제목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직접 지었는데요. 네. 시 중에 부부싸움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 첫 행이 말해도 꽃이 핀다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것이지만 네. 또한 말해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시인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의미에서 또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첫 시집에 담긴 시들의 소재는 주로 어디서 많이 얻으셨나요? 어린 시절에서 소환해 온 것들도 있고요. 또한 제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서 주로 시상을 떠올립니다. 네. 시 가을밤부터 낭송하면서 시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가을밤 나뭇잎이 키득거리며 놀다가 가지에서 그만 팔랑 떨어지고 말았다. 조용히 구경하던 별 깜짝 놀라 뒤따라 뛰어내린다. 옆에 있던 달도 덩달아 슬그머니 미끄러진다. 얼떨결에 은물결 치맛자락 펼쳐 바다 아는 호수. 네. 이게 이렇게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표현을 참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면을 딱 생각하시면서 시상을 떠올리셨나요? 네. 가을 하면 사람들이 쓸쓸하다고들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을 들판에 잘 익은 곡식들이 있는 누런 들판을 보고 또 산이 빨갛게 물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면 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면서는 쓸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성격이 낙천적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발상보다는 역발상을 해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쓸쓸하다고 하는 그 장면을 저는 좀 장난스럽게 그렇네요. 약간 네. 동화적이기도 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네. 자, 시 갈 때 역시 가을 하면 생각나는 소재인데 제가 짧은 시인데 낭송해 드릴게요. 갈 때 무설이 날 세우는 가을 아침 삼배 동거리와 잠뱅이만 걸친 채 속으로 꺼이꺼이 흐느끼는 백수 광부. 네, 이 시는 해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백수 광부는 누구인가요? 백수광부는 공무도화가에 나오죠. 네, 맞아요. 그 공무도화가에서 차용해 온 겁니다. 가을이 되면 갈대가 하얗게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꼭 헝클어진 머리카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려면 미친 남자, 그것도 머리가 하얘니까 젊은 남자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미친 늙은 남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런색으로 말라버린 그 줄기와 잎을 삼배 옷으로
또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버석거리는 소리를 울음소리로 표현을 했죠. 그렇군요. 아직 추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미친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갈대를 또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갈대 볼 때 좀 달리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달밤이라는 시를 보면 시의 첫 구절이 실수였다로 시작합니다. 달밤은 왜 실수일까요?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달밤 실수였다. 길 위의 작은 물 웅덩이에서 활짝 웃고 있는 달을 밟은 것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후다닥 내달리다 마주친 순간 찰박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누가 보았을까 두리번거리는 사이 다른 웅덩이로 옮겨 앉아 시침 뚝. 네. 요즘에 잘 보이는 것들 이렇게 시로 다 표현해 주시니까 더 정겹게 느껴지네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맞아요. 네. 예. 가을비가 내린 후에 한강공원으로 제가 운동을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은 물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보름달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개가 뛰어오면서 막 짖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개만 보면 도망가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뛰다가 물웅덩이를 밟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 비쳐 있던 달이 부서진 거죠. 네. 그런데 그 옆에 웅덩이에는 그 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달이 그쪽으로 옮겨 앉아서 시침 뚝 떼고 있다. 이제 그래서 네. 표현을 했는데 어떤 독자가 이 시를 읽고 나도 달을 밟아서 깨트린 적이 있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누구나 다 경험해 봄직한 것들을 이렇게 딱 찰나의 단어로 표현해 주시니까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작가님이 쓰신 시 호떡도요. 시 제목은 호떡인데 달을 호떡에 비유하신 것 같아요. 제가 호떡과 달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낭송해 드릴게요. 호떡. 도시인들은 가로등 불빛에 속아 달이 없어진 걸 모른다. 세모나 네모로 각이 진 하늘에선 별을 몰아낸 인공위성이 별보다 더 별인 척한다. 강물 위로, 분수대 얼음 위로, 쇼윈도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 지친 달. 허름한 포장마차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언 몸을 녹이고 있다. 네. 호떡도 먹고 싶고. 달을 호떡에 비유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시는 세태 풍자시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에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저도 하늘을 보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밝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밤에 또 가로등이나 네온사인이 너무 환하니까 굳이 달이 뜨고 지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이 사람들이 쳐다봐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달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춥고 지쳐서 철판 위에서 온몸을 녹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호떡과 달의 유사성에서 그러네요. 이 시상을 떠올린 겁니다. 아이들이 보면 너무 재밌어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책 제목과 관련 있는 시 부부싸움을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말에도 꽃이 핀다면 사랑이라는 말에는 아마 얼음새 꽃이 필 것이다.
수줍은 듯 가녀린 듯 피어나지만 제 체온으로는 쌓인 눈을 녹이면서 고개를 내미는 말에도 열매가 열린다면 용서라는 말에는 아마 모과가 열릴 것이다. 생긴 거야 볼품없지만 제 몸이 상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향기를 잃지 않는 오늘 너와 내게는 꽃도 열매도 아닌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툇마루에서 시시덕거리는 봄 햇살 같은 네, 부부싸움도 시로 탄생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되네요. 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네. 너무 화가 나서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그래서 말에도 꽃이 핀다면 이라는 구절을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사랑이라는 말을 얼음색 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얼음색 꽃은 어떤 꽃인가요? 복수초를 우리말로 얼음색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를 쓸 때는 한문보다는 우리말을 쓰는 게 더 좋고 예쁘고요. 네. 네. 또한 이제 운율도 생각해야 하니까 복수초가 피어날 것이다 보다는 얼음색 꽃이 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얼음색 꽃이 필 때 눈 속에서 피어나잖아요. 근데 가녀리고 그렇지만 자기 체온으로 눈을 녹이고 나서 꽃대를 밀어 올린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네. 그 주변에 자기 체온으로 눈을 녹이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도 좀 녹여주고 다독여주고 네.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화해도 금방 하셨겠어요. 네. 다음은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 달리는 말을 우리가 하는 말에 비유해서 쓴 시입니다. 제가 아나운서라 말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 시가 들어오던데요. 낭송해 드릴게요. 말. 군중 속으로 뛰쳐나온 말이 날뛴다. 발에 채인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고삐를 놓친 주인은 뒷발질에 맞아 피투성이다. 한 번 튀어나온 말은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한다. 허공을 빙빙 돌기도 하고 도로 위를 다리 위를 달리고 강을 건너뛰고 낮 밤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며 뛰어다니는 말. 한 번 놓치면 잡을 수가 없다. 곱비 풀린 말들. 저희가 낭독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긴 말이고 달리는 말은 짧은 말이거든요. 장단음으로 할 때요. 근데 와 이렇게 말과 말을 이렇게 섞어 놓는데도 전혀 이게 뭐 혼돈되지 않네요. 이런 면이 있었네요. 시로 풀어놓으니까. 그렇죠. 그게 네. 시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이 말을 길게 읽어야 되나 짧게 읽어야 되나 망설이면서 낭송을 했습니다. 이 시를 평론한 작가님들이 이 시가 젊은 시단에 대한 반성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다고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나쁜 일들이 종종 많이 생기잖아요. 많죠. 예. 민망하거나 난감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옛말도 있듯이 네, 한 번 고삐가 풀린 말은 뛰쳐나가서 우리가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그 평론가가 쓰신 젊은 시단에 대한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파도라는 시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파도.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망망한 감옥에서. 땅을 밟았는가 싶으면 우악스럽게 뒷덜미를 낚아채는 손. 죽을 힘을 다해 다시 뛰어보지만 철벽 같은 바위에게 떠밀려 멀찌감치 나동그라지고 만다. 말몰이 당하듯 우르르 끌려가는 탈북자들 팔목에서 처연한 은빛이 언뜻 반짝인다. 네,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망망한 감옥에서로 시작되는데 뭔가 이 시를 썼을 때는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닌가요? 제 심정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상하게 바다를 보면 탁 트여서 시원하다 하는 생각보다는 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물은 옹달샘에서 출발해서 강을 거쳐서 바다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바다에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스스로 감옥을 향해서 온 셈이죠.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라고 할까요? 네,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도가 달려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죄수로 표현을 했고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네. 자유를 찾아서 오는데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 나오면 뒤에서 잡아챈다. 네. 그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는데 북한에서 잡아 끌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그 물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프게 보일 것 같네요. 그동안에는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자, 돈을 소재로 한 시도 있는데요. 돈 입장에서 재밌게 쓰셨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돈.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만나면 반색을 하며 앞다투어 끌어안고 어르고 찢고 까불기 바쁩니다. 금방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 손가락질 할 거면서. 네, 마지막 문장. 금방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 손가락질 할 거면서 보면서 좀 읽으면서도 뜨끔했어요. 예. 네. 그 돈 입장에서 쓴 시네요. 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돈과 대화를 한 거죠. 네,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하면서 욕심이 많으면 천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졸부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또 돈 앞에 서면 체면이고 품이고 다 집어 던지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돈을 챙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렴한 척하는 정치인들을 비꼬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밌으면서도 뜨끔한 시였고요. 이번에는 한경옥 작가께서 직접 낭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시 낭송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인데요. 등불이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한경옥 작가님의 목소리로 등불 들어보시죠. 등불.
야간 자습 끝난 늦은 밤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멀리 쌀인문에서 깜빡이던 별 하나, 겁에 질려 내달리던 발걸음을 왈칵 울음으로 바뀌게 하던 그 불빛. 늘 종종걸음 치시던 어머니는 마중 대신 호롱불을 걸어 놓으셨다. 머리 희끗한 딸이 아직도 마음 놓이지 않는 듯 당신의 산소 앞에 환하게 불 밝혀 놓으신 원추리꽃 한 송이. 네, 낭독해 주신 등불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머리 희끗한 딸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쓰신 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네, 시를 쓸 때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를 쓰더라도 네.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소환해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산소에 여름 휴가 때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네. 네, 어머니 산소 앞에 원추리꽃 한 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충남 공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시골이죠. 아, 그렇네요. 저는 중학교를 입학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야간 자습을 시키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어린 제 걸음으로 5, 60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네. 면 소재지를 벗어나면 집 한 채도 없는 깜깜한 들길을 혼자 걸어서 와야 했는데 봄, 여름에는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마중을 나오셨지만 가을거지 할 때는 농촌에서는 부직갱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그렇죠. 정도로 바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중을 못 나오시니까 그 호롱불을. 어머니께서 네. 대문에다 호롱불을 걸어 놓을 테니 엄마라고 생각하고 오너라.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는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들길을 혼자 걸어올 때 제가 달리면 제 발걸음이 탁탁탁 하는 그 발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럼 그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바짝 얼어서 오는데 저희 집 동네 앞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저 멀리에 저희 집이 보이는데 대문간에 호롱불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집에 다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이 먼 길을 무서운 길을 나 혼자 왔다는 어떤 서러움과 네. 또 엄마가 저기서 나를 기다린다는 반가움과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엄마하고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따뜻한 불이었네요. 호롱불이. 예. 그렇죠. 엄마였죠. 그래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시에 거의 담으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북망이라는 시인데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북망. 아버지 산소 앞 목련나무 가지 위 금세라도 날아갈 듯 북쪽을 바라며 위태로이 앉아있는 하얀 새 한 마리. 아버지를 새에 비유하신 건가요? 네, 이 시는 애니미즘적인 시죠. 그 우리나라 속설에 조상들이 새가 되어서 제사상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에서 젊은 시절을 사셨대요. 근데 그때 여행을 좋아하셔서 기차 여행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귀국을 하셔서 시골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목련꽃은 거의가 다 북쪽을 향해서 피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 산수 앞에 목련나무를 심었는데 아버지께서 새가 되어서 목련나무에 앉아 계신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작가님 시 쓰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나요? 그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니가 시는 언어로 짠 그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체가 확실하고 그 주체를 통합시켜서 구체적인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체시키고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말 시 낭송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집 마지막 시가 하산인데 용문사 들렀을 때 떠올리며 쓰신 시라는데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산. 1100년이나 산 용문사 은행나무는 열매를 오지게 매달고서도 자꾸만 가지를 뻗었는데요. 지난 가을 문득 목탁 소리가 말씀을 전해주더래요.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하나 둘에 열매를 떨어뜨리고 셋 넷에 이파리를 떨어뜨려 빈털터리가 된 이 겨울. 가지마다 푸짐한 눈꽃과 함께 통통하게 여문 별들이 당알당알 열려 있네요. 네, 너무 예쁘게 묘사해 주셔서 보러 가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은행나무 보면서 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시인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요즘엔 수업도 진행 중이시라고요? 시인들과 등단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식으로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늦게 이제 공부해서 문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 누구보다 더 좋은 마음에 와닿는 조언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90세가 되신 모 기업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90세이신 지금 이분의 꿈이 시집을 한 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을 뵈면서 제가 50세에 공부를 시작한 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네, 그렇네요. 네, 시작을 한 거죠. 90세 새로운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뵈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또한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성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아마 뒤늦게 작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정통 서정시를 쓸 겁니다. 네, 그래요. 이런 시들이 정말 시다운 시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만나보는 한 시간의 책 읽기,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 읽기. 자, 오늘 한경옥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 함께 만나봤고요. 또 다음 시집에서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마지막 곡 이승환의 가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웃음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노위에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랑들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